궁금하신 내용 혹시 있으실까요? 2개. 좋습니다. 지금 9년 차인데 9년이라고 하면 어떤 게 9년 차라는 얘기죠? 회사 다니지. 아, 예. 여기 상가가 스타벅스, 조마루, 담소 순댓국 말고는 상가가 계속 다 바뀌던데 네네. 제가 자꾸 임대인한테 감정이입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값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상가 바뀌는 이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이거 지금 임대 수익률 보니까 한 네. 3.6, 4.8% 사이인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물가 상승률 잡고 이자 정도 나오는 정도 외에는 큰 수익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안전적으로 굴리려고 상가를 사는 게 맞나요? 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지금 답변을 드릴게요. 상가가 자꾸 바뀌는 이유는요. 상가는 잘 돼도 바뀌고 잘 안 돼도 바뀌어요. 자, 아까 오랫동안 있다고 했잖아요. 어중간한 것만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보통의 모든 상가들이 보통 10개라고 치면은 상위 30%는 겁나 잘 되는 상가, 30에서 40% 어중간한 상가, 30%는 안 되는 상가. 자, 이거는 권리금을 많이 받고 내가 아유 힘들어, 나 좀 쉬어볼게, 너 1억 주면 내가 나갈게, 2억 주면 나갈게, 이렇게 바뀌는 케이스예요. 30%에서 40%는 어디 가서 직장을 다니느니 이 월급 받는데 그냥 이거 해도 그 정도 받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거 하는데 좋은 게 있으면 팔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 요거는 뭐 어떻게 해요? 망했는데 빨리 팔아야죠. 자, 근데 보통 바뀌는 것들은 상위 30%는 잘 안 바뀌어요. 잘 되니까. 근데 뭐 있어 너무 자리가 좋아버리면 권리금 주고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어중간한 거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거나 망해서 나가거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마루나 내지는 안 바뀌는 상가는 잘 되는 상가일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최소한 만족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가 한번 권리금 주신다고 하는데 빼보시죠. 그래도 아예 괜찮아요. 나 이거 아니면 할 거 없어요. 이거 할래요. 그러시는 분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막 1, 2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한 달에 뭐 여기서 받는 월급 정도 우리가 시놉시스에서 이제 뭐 한 달에 저희가 500 받는데 500을 받는 거야. 아씨, 내가 이거 돈 들여가지고 500 받고 아우 머리 아파. 나 그냥 직장 들어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권리금 2억 준다는데. 망하면은 야 매달 마이너스 나는데 팔아야겠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느 지역을 가든 이 지역뿐 아니라 동일하게 이 70%는 바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30%는 잘 되고 어중간한 데는 뭐 권리금을 주면 나가고 요거는 망해서 나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딜 가든 그거는 동일하게 똑같이 펼쳐지는 거고요.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게 사는 게 맞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대의 월세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그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예전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면은 아주머니 오셔갖고 아 내가 이거 분당에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지금 뭐 10년이 됐는데 거기가 5억이 올랐어. 월세 얼마 받으시는데 그때 350 받아. 그럼 사신 지 얼마 됐는데요? 10년 됐대. 아 그래요? 그럼 상가는 지금 시중에서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뭐 한 1, 2억 올랐지. 지금 사모님 그러면 월세 받은 게 지금까지 얼마예요? 얼마를 받았을까요? 450이라고 하면 1년에 5천이에요. 10년이면 그게 돈이 얼마일까요? 5억이에요. 2억 올랐죠? 7억 오른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할머니는 상가 가격 오른 것만 생각해. 나는 월세 받은 건 생각도 안 해. 그 돈을 일을 안 하고 불로소득처럼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지. 두 가지의 시세 차익을 제가 아까 여기 사무실처럼 가격도 막 두세 배 오르고 월세도 받으면 좋죠. 근데 그런 물건들은 좀 특이한 물건 케이스였고 보통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우리가 보통 내가 이제 휴가를 가거나 놀더라도 월세는 들어오잖아요. 받을 수 있고 나는 나의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상가의 가치도 현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억 은행에 넣는다고 이게 뭐 11억이 되지는 않잖아요. 은행 이자 뭐 아까 2.7% 언제 그거 돼요. 하지만 그거 이상은 잡아주죠.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혹시 한 2, 3억이 있어도 네. 상가가 좋은 선택일까요? 투자를 한다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많아요. 2, 3억이 있으면 상가가 좀 투자할까요? 저는 꼭 그게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먼저 이제 그럼 가족관계부터 이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집 먼저 사세요.
자, 제가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아니면은 사회에 나서 생활하건 가장 목표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거주가 돼야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이 없으면은 되게 불안해요. 남들 올라갈 때는 뭐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고 남들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야지. 이게 거주가 불안정하면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는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 투자하는 거 좋죠. 뭐 그걸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집은 하나 있어야 돼요. 막말로 내가 회사 잘려도 집 있으면 큰 돈 안 들어가거든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냥 살 수는 있어요. 몇 달은. 근데 집이 없으면은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 커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내 거주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집이 됐든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가 됐든 그거를 먼저 마련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해서 집을 사서 1억을 더 벌까 2억을 더 벌까 접근을 할지 한 달에 300만 원 받는 걸로 갈지 200만 원 받는 걸로 갈지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집을 우선적으로 하나는 사셔라. 이왕이면은 좋은 걸 사셔라. 빌라 같은 거 사시지 말아라. 전원주택 이딴 것도 절대 사지 말아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지 말고요. 남들이 좋아하는 거 일단 하나 사세요. 그래야지 그건 돈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금하고 똑같아요. 그냥 내놓으면 시세보다 싸게 하면 팔 수 있는 거. 그게 아파트예요. 남들보다 일단은 1,000만, 2,000만 원 싸게 나오면 나가요, 걔는. 그런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내가 돈이 급해서 진짜 내가 진짜로 먹고 살아야 되고 김 부장도 이제 팔 거예요, 아파트를 조만간.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나의 큰 담보가 되는 거지, 일을 하는데. 그래서 네, 또 질문하셨습니다. 40억 넘어가면 8% 넘어가는 물건도 있나요? 오히려 금액이 커지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40억 정도 이상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40억, 50억이면은 저 같으면 상가 안 사고 이제 꼬마 빌딩을 욕심을 내거든요. 근데 빌딩 수익률은 4%가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3%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하셔가지고 저기 임대 수익으로는 4% 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접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잘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그거는 고급 스킬. 쉽게 얘기해서 스타벅스 같은 걸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뭘 하면서 내가 같이 크게 힘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시면 좋죠. 뭐 주차장 같은 거. 연예인들 많이 하죠 그런 거. 세차장, 주차장, 스타벅스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면 수익률이 살짝 내가 노를 하면서 임대 수익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궁금한 게 네. 임대 지금 임대 수익이 수익률 보통 지금 4%에서 5% 이렇게 표로 보여주셨는데 계약은 뭐 1년이나 2년마다 이제 갱신을 할 거잖아요. 네. 상승률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지금 법으로는 5%입니다. 보증금 5%, 월세 5%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같이 상황이 안 좋으면 깎아주기도 해요. 왜냐면은 임차인이 너무 힘들다는데 어떻게 같이 상승해야죠. 근데 지금 봐와 보신 결과 대충 상승률 얼마 정도? 5% 정도 받고 그냥 시세 정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밀 조건 같은 게 6억 9천이거든요. 6억 9천이면은 보증금 600 이상 되는 거는 고가상가라 그래서 상가 임대차법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 저희 사무실도 상가 임대차법 적용이 안 돼요. 고가 수익률 상가기 때문에. 이거는 10% 올려달라 그래도 사실은 올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중재가 되죠. 그렇게 돼서 얘기가 되면 주위 시세에 준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가 나와서 주위 시세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정도에서 협의가 보통 되고요. 그거를 막 확 올리거나 확 내리거나 그런 건 못해요.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일반인들은. 네. 아까 뭐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여기가 사건이 좋은데 1층에 공실이 아, 계속 있는 거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부동산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또 한 가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돼야겠죠. 임대인이 좋아야 돼요. 자, 공실인 이유 첫 번째 한 공실은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드려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임차를 해가지고 만기가 돼서 나가겠다고 원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손 터좀 나가겠다. 권리금을 받겠다 했더니 안 된대. 자기가 들어가서 할 거니까 너 못 나가고 계속 하든가 아니면 정리하고 나가래. 주인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원복을 하고 나가겠다 해서 원복하면 보증금 주시나요? 아 당연히 주죠. 원복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주인한테 전화를 하면은 부동산에서 전화를 하든 이 사람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소송 중이에요. 자, 한상가 그래요. 자, 두 번째. 욕심이 좀 있어요. 지금 계약은 나와 있는 게 5천에 한 350 정도에 가능합니다. 14평이고요. 근데 계약서에 항상 넣는 조항이 있어요. 해마다 연 5% 인상하기로 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를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법상에 나와 있는데 연기를 했다는 얘기는 나는 계속 5% 올려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해마다 5%를 하기 쫄리면 못 들어가겠죠? 저희는 사실 그런 상가를 제가 아까 말했죠. 좋은 공인중개사는 그런 분을 좋은 분이라고 판단 안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러니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알죠. 왜냐면 이 동네에서 제가 웬만한 주인을 다 아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애들은 돈 때문에 그런 걸 얘기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동네가 아닌 데는 그런 걸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려면 임대인도 좋은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생과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H스퀘어에 지금 공실이 2개나 있습니다. 권리금이 지금 5천이 됐는데도 지금 임대를 5천 밑으로 나오면 하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다들. 이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이. 여기 부동산 9개 있어요. 이 동네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래된 공인중개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데 뭐 모를 리 없죠. 다들. 네, 지금 판교 테크노밸리 아까 15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좀 있으면 용도 변경 20년이면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네. 그럼 5년 후에는 그럼 매물이 더 많아지는 용도 변경해서 오히려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으면 일 수도 있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다라고 신규 분양 상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 쪽에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년 전매 제한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법적 서류로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는 거 맨날 떼어보거든요. 여기에 가등기가 돼 있어요. 경기도에서. 전매 제한이 끝났는데도 가등기가 돼 있다는 거는 용도 제한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매매 예약 가등기라는 게 뭐냐면 니네가 예를 들어서 나하고 계약을 한 거하고 어긋나게 하면은 이거 소유권 경기도에서 가져간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요. 그게 가등기가 돼 있어요. 가등기 엄청 무서운 거예요. 본등기가 되면은 등기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용도 제약 때문에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너무 이 동네가 잘 되고 내지는 이렇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걸 유지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0년간은 묶어놓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는 그거는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N소프트를 그러면 그 회사가 그거를 해가지고 쇼핑몰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사면 보자. 뭐 그런 느낌입니다. 개념 자체가 이렇게 일반 상업시설하고 전용 사옥하고는 구조 자체가 좀 틀려요. 완전히. 개별 냉난방이 돼야 돼요. 막. 여기는 다 저기 공용이잖아요. 사무실은 하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다. 근데 상가는 개별 호실마다 계량기 따로 있어야 되고 하수 따로 있어야 되고 개별 냉난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새로 완전히 건물을 뜯어 고쳐야 돼요.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죠. 거의 한 새로 짓는 가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 하나. 네. 여기 NC소프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카카오 앞에 판교역 앞에 NC소프트 땅 샀죠. 네, 건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NC소프트가 회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 NC소프트 건물은 네. 뭐 이게 또 용도 변경도 안 되고 임대도 줄 수 없고 한데 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혼자 어떻게? 임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임대- 신업시설 같은 회사들은 한 10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건물만 지면은 여기는 무조건 그 땅을 제가 알기로는 8천억인가 주고 샀어요, 그때. 근데 지금 시절이 아니고 경기가 좋았을 때 샀습니다. 훨씬 코로나 이전에. 근데 그거 건물 지어버리면은 매가가 3배는 올라갈걸요?
그러면은 임대를 갖다가 놓으면은 뭐 너도 나도 들어온다는 회사 많지 않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굳이. 쓰러지는 데 들어가고 지금 있는 데서 빠진대. 아, 그럼 빠지면 아니 질문한 거예요. 아저 몰라요. 아 빠지지 않을까 그냥. 그리고 계열사라든가 그쪽 정도의 이제 그런 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가 지정이 되면서 뭐 그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을 때 되게 웃긴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날짜를 맞춰갖고 강남을 막 통으로 비워놓고 막 일로 왔거든요. 그때 에스부트 그 회사에서 그 식당하던 아주머님들이 맨날 막 가게를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 에이스부터 단골인데 이거 저기 다음 달부터 간다는데 빨리 여기 가게 해야 된다고 여기 와야 된다고 그렇게 오고요. 두 번째는 같이 협력을 했던 거기 주변에 있었던 회사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같이 들어와요. 계열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협력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엔소프트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은 안철수, 솔리드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에이텍 같은 데도 그렇고 사업들을 자기네들이 다 쓰지 않아요. 네오젠 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열사들한테 임차를 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펀딩하는 회사 있죠. 키우는 회사, 인큐베이팅하는 회사들을 야 니네가 그럼 임대료 힘들지? 그러면 니네 주식 얼마 주고 내가 임대료 싸게 줄게. 들어와 있어. 들어가죠. 돈 없는데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널렸습니다. 아주 그런 회사들은.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회사들끼리는 시너지가 있거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혹시 그 상가 사무실 질문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지금 그렇게 뭐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아본다면은 좀 어떤 지역과 어떤 매물을 좀 봐야 될까요? 가지고 계신 금액대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요? 아 지금 그렇게 답변 주시면. 네. 아 왜냐면은 제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어떤 용도로 살지도 모르는데 자 정답은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뉴스에 맨날 나와요. 대한민국 집값 제일 비싼데 어디예요? 강남이죠. 그 다음 어디예요? 용산. 뭐 요즘은 그죠? 용산 성동구. 그 다음에 사실은 전형적으로 비싼 데가 강남, 잠실, 분당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돈이 되시면 강남 가시면 제일 좋아요. 안 되면 잠실 가시고요. 뭐 분당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분당도 좀 비싸다 그러면 서울 쪽도 나쁘지 않아요. 외곽을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밑으로 밀려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돈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있으면 위로 안 되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알아요. 2급지 끄트머리랑 3급지 중심이랑 뭐가 더 좋아요? 가격이 비슷하다 치면. 그 성향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내가 이 동네에서 왕 한번 먹겠다 그러시면은 그렇지 가지고요. 야 그래도 꼴이라도 가야지. 그래도 강남 가야지, 잠실 가야지. 그러면 꼬리로 가는.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 틀립니다. 가격은 비슷하게 가요. 어차피. 대부분 애들 교육에 달려있죠. 네. 그리고 와이프 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가려니까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생활비도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지금 뭐 얼마이신지 모르겠지만 내 금액에서 가장 적합하게 갈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거 강남, 잠실, 분당. 분당에서 좀 빠지면 수지 정도? 아 여기 밑에는 조금 그런데 요거 밑으로는 사는 건 좀 고민.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탄 이런 것도 괜찮죠. 동탄도 나쁘지 않아요. 어, 수지하고 동탄하고 비슷하게 봐요. 제가 볼 때. 수원도 별로. 수원 영통. 조금 아리까리. 그 아까 얘기했던 동네에선 대장인데 남들한테는 조금 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견해예요. 네. 수원 사시는 분도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최근 보면 매매나 아니면 전세 매물 다 전반적으로 좀 수가 되게 줄어들었는데 네. 그럼 사유가 좀 규제 때문인 건 아는데 풀릴 가능성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규제 자체가 안 풀리면은 풀릴 수도 없고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겠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집값 비싼 거. 근데 집값 비싼 마음보다도 내가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사면은 또 나중에 후회하시는데 사실 전세도 지금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없어요. 물건이. 왜냐면 정부가 정책을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아주 그냥 여기저기 꽉 막아놨습니다. 아주 미치도록. 그럼 이제 좀 떨어질 것으로 보세요? 좀 지나면? 아니요.
계속 이 상태 지금 현 상태가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해요. 저희 부동산이. 근데 이제 저희 정도 되면은 3개월, 6개월 정도는 보여요. 지금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겠다는 정도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전될 분위기는 없어요. 이 상태가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나는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사야 돼요. 근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가지고 그 이상을 팔기에는 조금 어려운 타입입니다. 이게 거주는 뭐 살아야죠. 애가 와이프가 사자는데 이혼하려고 빨리 사야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마지막으로 네. 이제 뭐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가가 대출 없이 4%에서 5%면 되게 괜찮다. 나이스하죠. 네, 괜찮다. 검증된 상권에서. 그리고 거기에 사실 자기 돈으로 다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하죠. 들어가면 그럼 7% 정도 나오죠. 네, 7% 정도 나와요. 그러면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개인이 사게 되면 그 사람들 어쨌든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 이자 비용 처리 안 됩니다. 되나요? 되죠. 네.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레버리지를 하라는 게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면은 내가 기존의 소득하고 300을 합치면은 이게 비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조금 해가지고 이거를 150만 원은 이자로 쳐버리라는 거죠. 그럼 150만 원만 하니까 조금 그래도 이자율이 줄고 좋은 상가 살 수 있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경험금지 조항이 있어서 임대사업자는 해당 안 됩니다. 네. 네, 저희 와이프 공무원인데 상가 사업 됩니다. 네. 임대사업자 가능합니다. 근데 법인은 안 되는 거죠. 근로시간 법인 설립 가서 막 매매라고 고쳐주시고 막 이러고 그것도 뭐 상주 인구가 아니면 상주 인원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을까요? 아, 우리가 겸업금지라는 거는 거기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내가 그냥 등기사로 있는데 그게 겸업금지로 걸리는지는 회사 저기 총무과에도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HR.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신고를 하셔야 되네요. 네. 법인 설립하지 마십시오. 네. 큰일 나네요. 얘기 안 하면 모를 것 같긴 한데. 얘기 안 하면 모르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